자, 박시영의 눈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이 계십니다. 바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임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읽어봅니다. 네. 처음 접하는 이름이지만 여러분, 경기지역 화폐는 많이 들어보셨죠? 경기지역 화폐의 얼굴입니다. 우리 임진 원장님.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역화폐의 브랜드가 됐는데 이재명 지사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진이 없었으면 지역화폐 못했죠. 이분이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살아온 스토리 자체가 이 정말 흑수저. 그리고 부모님이 여전히 지금도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고 본인도 여러 사업들을 하면서 윗바닥에서 가진 고생하면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애환을 몸소 많이 느꼈던 분이어서 스토리가 상당히 탄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분들도 좀 정치에 좀 참여, 지금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치에 좀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있는 집 아들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생긴 거 보면 우리 셋 다 있는 집 같아. 자, 그러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고 좀 생소한데요. 어떤 곳입니까? 그거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올해 9월 10일 날 만들어졌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자영업자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연락할 곳을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디 연락할 데가 없어요. 뭐 통계적으로만 봐도 한 해 이제 창업한 다음에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하시는 분들이 한 106만 명. 근데 같은 기간에 폐업은 74만 명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이 죽는 치사율 70%의 불치병인데. 그러네. 정부의 지원 방식이 그동안은 약간 윤활유 같은 옆에 주차장, 위에 비가림, 이런 식의 간접 지원 방식만 하다 보니까 명확한 진단과 처방이 없었다. 그래서 설립 이념도 저기 이제 호주 나시잖아요. 해민서스럽게. 그러니까 양반들하고 왕족들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우리 서민들도 좀 치료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이랑 의녀 이쪽에 전문화된 직원들 좀 양성하고, 돼지열병 터지니까 삼겹살집이 장사가 안 돼요. 그럼 그때 터졌을 때 즉각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기관. 그런 걸 하나 만날 취지가 되게 좋기는 시작했는데 정부 지원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거부터 낮추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 경기도 말고 다른 그 광역 지자체에도 있나요? 광역에는 잠깐 있다 사라지거나 무슨 도시공사 옆에 약간 붙어 있다 없어지거나. 자영업자의 119네요. 119.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자영업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 실제로 이 기관을 잘 알고. 처음에 이제 만들면서 많은 인터뷰를 하고 메시지를 내보내는데 일단 허울좋게 활성화라는 단어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냥 목표를 자영업자를 휴업과 폐업으로부터 좀 지켜보겠습니다. 요즘 폐업률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자영업자가 좀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이런 그 경력을 보면 그 학사나 석사나 박사나 다 이제 유통 분야, 좀 생소하긴 한데요. 그런 분야를 전공하셨더라고요. 네. 이력서를 보면 특별한 계기가 있네. 실은 옛날에는 산부인과 말고 집에서들 좀 태어났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양복점을 하셨는데 단칸방 딸린 작은 양복점에서 태어났어요. 지금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안양중앙시장에서 혼옷 장사하시고요. 학사랑 석사 때까지만 해도 대형 유통점, 뭐 마리오 아울렛 출점 계획이나 창업을 해도 벤처기업을 창업했어요. 근데 박사로 넘어가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쪽을 공부하게 되고, 창업도 음식점도 한 4년 해보고 망해보고, 프랜차이즈도 했다가 안 돼보고. 음식점은 뭐 하셨어요? 죽집 했습니다. 죽집. 그러니까 죽 쓴 거야. 죽을 썼네. 죽을 썼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배달업도 한 1년 반 정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전통시장 용역보고서도 해보고, 이제 공부는 유통으로 박사까지 했으니까. 네. 그러다가 성남시청에 2008년도에 들어갔어요. 특이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번 물어보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가 2010년에
그 성남시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덕으로 뭐 들어간 거 아닌가, 측근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 전에 이미 성남시에 들어갔던 사람이야. 네, 맞아요.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한번 검증은 당했죠, 지사님께. 이대엽 시장님 때 들어간 거라 성남이 부도심 쪽이 전통시장도 많고 좀 어려워요. 아마 잘은 몰라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제가 이로울 겁니다. 유통 분야를 전문가로 뽑는 게 보통 도시계획이나 디자이너들을 그 어공으로 뽑아요. 어공. 네, 어쩌다 공무원. 근데 들어가셔도 한 1, 2년 일할 줄 알았는데 원래 2018년 4월까지 일했으니까 만 10년 채우고 경기도청을 1년 갔다가 지금 이 기간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그러면 이대엽 시장 시절부터 지역화폐 이런 상품권 이런 부분에 일을 한 건가 아니면 이게 이재명 지사가 들어와서 그 일을 하게 된 건가요? 성남사랑 상품권인데 과거에는 상품권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때는 2016년, 17년에는 뭐 18년까지 아니 잘못 말씀드렸네. 지사님이 오기 전까지는 유명무실했어요. 지사님이 2010년도에 민선 5기 출발하면서 오시면서 네. 첫 공약이 기존 시가지 상권 활성화인데 성남사랑 상품권을 딱 붙이시더라고요. 같이 활성화 시키니까 그게 우리 지사님 나오실 때쯤 되니까 279억 정도를 2017년도에 찍고 나온 거거든요. 지금은 뭐 날개에 달았죠. 그때 그 이대엽 시장 측근 뭐 이런 걸로 내몰려서 이게 잘릴 법도 한데 어쩌다 적폐로. 공무원은 적폐로. 대개는 적폐로 물리거나 뭐 잘 비볐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잘 비볐고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뭐 그래서 저희 오늘 했던 말씀을 그대로 좀 드렸죠. 저 흑수도다. 저 어쩌다 보니까 왔다.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하면 사실 장사 아까 폐업 많이 해보고 창업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다 했는데 네. 장사하면 상당히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지금 장사하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이 많은데 그거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다면 뭐가 느껴졌어요? 요즘 들어 제가 만든 말인데요. 우리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상인으로 태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영업을 해야지만 먹고 살아요. 아, 직장에서 체감 은퇴 연령은 51세고 수명은 88세고 30년은 뭘 해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걱정하는데 자영업만 한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뜯어 말기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IMF 오기 전까지만 해도 상가 불패론, 상가를 지으면 피가 붙었어요. 그러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면요. 장사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막 허리가 아프고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점심시간이 다 지나도록 손님이 안 들어와. 그걸 보고 있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저도 음식점 마지막에 제 모습이거든요. 그 또 하나는 옛날에 송파 세모녀, 성북 네모녀, 제주 네 식구 다 자영업에서 기인하는 건데 아이고. 1년에 한 번 정도 있었어요. 일가족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는 우리 국민들을 울게 하는 우리 엄마를 울게 하는 근데 이게 분기마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가 하나 튀어나왔는데 이게 전부가 있느냐 잠재된 10,000명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면 경제적으로 참 어렵겠구나가 아니라 폐업이 재난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인하지 않아요. 그만큼 어려운 세상인데 그래서 저희 경상원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지도원에서 캐치프레이즈를 정한 게 활성화가 아니라 함께 오늘을 엽니다인데 이유는 오늘을 버티자. 오늘을 못 버티면 내일도 없다. 아이고. 감히 미래와 희망을 얘기 못하는 시절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자영업들 이 회생 방안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소상공인들? 저는 생각하기로는 보통 장사가 안 되거나 전통시장이면 손님이 안 가는 거를 뭐 청결과 위생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뭐 주차 편의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예.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2013년도에 가계부채 1,000조 찍었잖아요. 5년 만에 1,500조 찍었어요. 손님이 돈이 없어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없다는 뜻이에요. 삼겹살을 애들하고 같이 먹고 싶으면 삼겹살집을 가서 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슈퍼 가서 두근 끊어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요식업으로 먹고 살고 돈이 없으니까 회식도 안 해. 그럼 노래방에 돌아가겠냐고요.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죠. 아니 근데 지금 뭐 정부에서 발표되는 통계를 보면 가계소득이 좀 증가했고 뭐 이런 네. 것들은 발표가 됩니다. 사실을 그
그 소득분이 낮은 분들의 소득도 올랐고 전체적으로 기업은 약간 전체적으로 안 좋지만 가계소득은 올라갔다는 게 통계 자료에 잡히고 있는데 일각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영업이 너무 많다. 일단 과잉화돼 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구매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옛날 전통적 방식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상당수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상업의 총량 부분 진입장벽이 낮다. 백종원 대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자, 그럼 대안이 있냐 이거죠. 취직시켜 줄 거냐. 대안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대리운전? 일용직 같은 거 하시기 힘들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식당 아줌마들을 8시간, 12시간 안 쓰시고 그 인력사무소에 3시간, 4시간짜리 설거지 아줌마, 홀서빙 아줌마를 쓰기 시작해요. 힘들거든. 그러면 지금 상업 총량이 높다 이런 거를 따져서 접근하면 그럼 여기에서 내몰린 사람들은 다 국가가 차상위 계층으로 해가지고 보호할 건가? 여력 안 되실걸요? 자영업자가 제일 애국자예요. 주민등록 등본 한번 띄러 동사무소를 안 가면서도 손 한 번 안 벌리면서도 어떻게든 내 식구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아유 뭐 준비도 안 돼놓고 음식점을 차렸고 막 이런 얘기만 해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폐업을 줄이자 오늘을 버티자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기본소득처럼 아동수당 같이 보편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과 세금을 많이 걷는 정부가 나타났을 때 아동수당처럼 나눠주는 게 50견 수당, 중위 보유 수당 막 생기는 거죠. 보편적으로 생기기 시작해서 막 하루에 한 달에 200만 원 안 벌어도 한 120만 원만 벌어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놓으면 아 우리 3만 불이라면서요 GNP가 그러면 그런 애들 데리고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1학년 데리고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느냐고요.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아빠하고 제가 엄마예요. 애들 둘이 있어. 초등학생이야. 갑자기 딱 결정하고 딱 그렇게 했냐고요. 수천 번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별 생각을 다 해보고 안 된 거 결정했어요. 자, 두 번째. 제가 이거 악몽에 시달린 건데요. 같이 시도했겠어요? 애들을 안 아프게 먼저 보냈겠어요? 이런 상황. 근데 우리는 지난 다음에 발견하잖아요. 아, 이런 걸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죽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놓고 상업 총량을 얘기하고, 아우, 막 불빠쳐요. 뭐 경쟁력이 안 되고, 요리 학원이나 다녀놓고 동태집 연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참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다. 그 다음에 그 얘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뭐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네. 그 성남시에서 이제 지역화폐 관련해서 저 성과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실제 매출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 있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지역화폐가 참 재밌어요. 예산을 투자하는데 투자하는 예산은 6에서 10%예요. 한 10억이 들었다고 칠게요. 근데 전통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은 100억이에요. 왜냐면 제가 은행에 갑니다. 현금 10만 원을 내요. 그러면 10만 6천 원이나 11만 원을 주겠죠. 이걸 가지고는 백화점이나 이마트 온라인 쇼핑몰을 못 가. 그대로 동네 아파트 단지 내 슈퍼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작은 돈에 소액이라. 돌아버리잖아요. 2016년도 설 명절을 전후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한 130개에서 160개 점포가 밀집돼 있는 점포를 조사했더니 평균 27.8%의 매출이 오르고요. 아이고, 야. 그게 얼마 정도 돌아가니까 거기가 170개 중에 23개가 공실이었는데 공실이 다 채워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월세가 70만 원, 80만 원? 안 비싸요. 그러니 일매출이 높지 않아도 돼요. 작게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거죠. 로데오 상가처럼 500만 원, 건대처럼 1000만 원이 아니란 뜻이죠. 이들의 안정장치가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본인이 역할을 세게 했어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야? 아니면 이재명 지사가 다 한 거예요? 지사님이 다 하셨죠. 아닌 것 같은데. 지사님은 그냥 별로 한 거 없는데 본인이 아유, 하고 저 생색은 지사가 된 거 아니야? 아니, 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안 얘기하면 안 되고요. 돼? 그렇게 얘기하면 잘리지. 아니, 그래 정치하지. 성남시의 지역 화폐를 보면서 많이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런 각종 기본소득과 유사한 그런 뭐 청년 수당이라든지
또 이제 이 출산하시는 그런 여성분들을 위한 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 화폐로 네.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그 지사님 아이디어입니다. 아 그래요. 성남시장이었을 때. 네, 그 제가 지사님이시면 이상한데요. 그 지역 화폐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한 127곳 정도가 지역 화폐를 시작했어요. 올해 확 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했을 때만 해도 거의 뭐 포항하고 일부 지자체 말고는 도입 안 했었는데 올해 4월에 31개 시군의 경기도의 각 시군이 모두 동시 발행을 했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다른 시군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복지 정책하고 지역화폐 정책을 합쳤어요. 뭐 청년 수당이나 아동 그렇지, 수당 그렇지. 뭐 이런 거 예. 합쳤다는 얘기죠. 공공산후조리비를 현금으로 주지 않고 지역화폐를 주고 만 24세 3년 거주 경기 청년들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씩 주는 것도 지역화폐로 주는 거고 네. 그걸 따라서 시군들도 막 동조해서 따라오는데 청년 채용 장려금도 화성에서는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양주는 출산 장려금을 50에서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학교 밖 청년 바우처도 성남은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그러니까 각종 복지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 효과가 괜찮아요. 그게 성남인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10만 원에 2만 원의 시 예산까지 붙여서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뿌리니 다른 데는 아무리 많이 팔아도 200억, 300억 정도를 돌리는데 성남은 1000억 규모를 돌리니까 성남 자영업자들 좋죠. 근데 1000억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것 같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좀 써보면 경기도 1350만의 소비지출 금액이 1년에 한 158조 돼요. 158조 중에 올해 경기도 지역화폐가 돌리려고 하는 목표액이 4,951억이거든요. 얼마 안 돼요. 0.00 몇 %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별로 안 좋다, 별로 많이 좋다, 그러면 저는 상인들한테 벌써 맞죠. 맞지. 예. 근데 대박이에요. 받으세요? 받아요. 막 뭐가 들어와요. 그동안 받았던 국민카드나 뭐 신용카드 같은 게 아닌 이상한 카드를 갖고 들어오는데 결제가 돼요. 되게 좋아한다는 게 왜냐하면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비가. 카드 형태로도 발행이 되는 거죠 지금. 모바일 형태든 카드 형태든 지류 형태든 직접적인 휘발유 같은 직접 지원이니까 바로 반응이 바로 근데 나타나요. 궁금한 거. 한국당의 지자체 장이 있는 곳에서도 지역화폐 합니까? 합니다. 그래요? 안 하면 안 되죠. 상인들 의식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사람들한테 확실히 각인이 된 거네요. 지역화폐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했었어요. 지금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5조 이상 달라고 그 경기 지역 화폐로 주자고. 아니 그런데 왜 총선에 떨어졌어? 이렇게 머리 좋은 양반이. 아니, 근데 제가 여기 경기도 성남의 사례를 본뜬 춘천시에 구곡폭포라고 있어요. 그 입구에서 5,000원을 받더라고요. 어른. 5,000원을 냈더니 이 양반들이 5,000원짜리 지역 화폐를 주는 거야. 그래서 저희 구곡폭포 갔다 오는 길에 다 소비했어요. 아니, 더 소비한 게 아니야. 거기다가 돈이 좀 모자라서 내 1,000원 내고 거기 가서 간식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러니까 야, 이게 바로 지역 화폐의 힘이구나. 소비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 생각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뭐냐면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정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아까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 활성화 대책이나 지원 대책 많이 볼 텐데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시민들을 많이 만나는 관련된 분들을 많이 만나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보완하거나 바꿨으면 좋겠는지 그걸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제 영역에 대해서만 할게요. 다른 데는 잘 모르니까. 일단은 중앙정부의 사무가 아니에요. 이 일 자체가 근데 아직까지 중기부사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중앙정부 사무가 돼 있어요. 그 지방으로 지방자치, 지방재정분권해서 다 넘겨버려야 돼요. 그 지역에서 나고 큰 자가 그 지역의 공무원이어야 되고 그 공무원에게 그 돈이 주어져서 멀게는 삼촌부터 아는 형제인 사람들을 도우려는 노력을 해야지 중앙정부에서 연천군을 1년에 몇 번이나 가겠어요. 한 번이나 가면 다행입니다. 근데 폐업률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 하지만서도 이놈의 100대 70을 못 고치고 있어요. 무조건 창업하면 망하는 이거를 못 깨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지방 정부에 넘겨야 되고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을 경기도에서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중앙부처 기관의 능력하고 겹쳐요. 행안부가 겹치면 설립허가 안 해주거든요. 답이 안 나오니까 겹쳐도 해주는 겁니다. 아, 중앙정부가 풀지 못하니까. 그렇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영업자가 힘들다고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제는 부산, 서울, 그럼 인천, 그 광주. 허가해 준 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한테 감사하는 생각은 없어요? 아, 매우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정치를 볼 때 이것은 좀 아니다. 좀 바꿔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뭐예요? 우리 정치 가장 큰 문제점. 이런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이제 정치를 얘기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사님 밑에 있다 보니까 좀 배웠나 봐요. 우리나라의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정치가 이거 좀 올곧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오죽했으면 작년에 올해 연도 국가의 예산을 이게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면서 뭐 소득과 계층 간의 불평등은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사회 통합을 훼손하고 있다. 이게 저 메시지에서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반칙과 편법은 어느 순간 능력이 돼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의 정치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옛날에 나온 메시지지만 헌법 119조에 있는 것처럼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좀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민주화 중에 경제 민주화가 99%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여전히 선거 때 외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그게 안 풀어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항상 거기에 대한 좀 갈증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600만 자영업자들 이게 사실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전국 각 지역의 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요즘에. 네. 지역 화폐로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그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그렇죠. 아까 얘기의 연장선상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분배가 조금만 잘 됐으면 지역화폐 만드는 데 돈 많이 들거든요.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도 안 되니까 나온 게 지역화폐거든요. 아, 그러면 지역화폐가 버킹검이냐? 낚시로 비유하면 떡밥 정도입니다. 저수지에 물고기를 모아야 낚잖아요. 일단은 던져놓은 겁니다. 그러면 저기 이마트, 백화점, 쿠팡, 마켓컬리 갔던 물고기들이 이쪽 좀 오는데 이제 또 건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지역과 특성과 상점과의 그 여건에 맞춰서 좋은 찌와 좋은 먹이로 낚는 거는 상인들 몫인 거죠. 이 떡밥을 뿌리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600만 자영업자분들에게 이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옛날 18세기 산업혁명 시기에도 노동자들이 기계 부수는 운동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저기 현대자동차 들어가가지고 로봇 팔을 다 부수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경제활동 인구 중에 25%가 자영업자인데 곧 50% 될 것 같아요. 이게 고민거리예요, 사실은. 미세먼지가 가득한 내일 아침이 딱 연상되는 게 자영업의 현실인데 신분당선에 기사가 없고 좀 있으면 버스 택시 기사 없어질 거고 기사 식당 사라질 거고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 엔진오일 갈 필요 없으니까 경정비 사라지고 근데 정치 컨설턴트는 늘어날 수 있어요. 정치 컨설턴트 늘어지고 있죠. 정치는 없어지지 않거든. 그래서 보면 연명하는 수준의 정책이 유일하고요. 정부 문턱을 좀 낮춰서 신청이라도 좀 하게 한다. 구비소리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궁금한 거, 보통 정부에서 그런 자영업 대책 나오면 대개는 이제 예를 들면 카드 수수료를 뭐 인하한다든가 몇 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지역화폐죠. 그 지역화폐 외에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찌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자영업과 관련된 저희 진흥원이 하려는 사업들인데 솔직히 내년도 우리 경사원의 예산이 381억 정도 돼요. 건사해야 될 사람들은 2만이나 많은데 1,000원씩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아, 여전히 좀 그런 상황이라서 폐업률 하면서도 좀 예산 투자가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될 영역이 우리 자영업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이게 정책 사이즈에서 일하다 보면 국회 보면 되게 한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뭔가를 타개하려고 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지 않거든. 사실은 여러 분야가 다 신경 써야겠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소상공인
대표하는 대변가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소상공인들은 볼 텐데 그런 국회의원들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야, 씨, 내가 정치하면 저렇게 안 할 텐데 한번 뛰어들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 정책 사이즈 일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까? 욱욱하죠. 꾹 해요? 욱욱 앞에서 섬세합니다.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어떤 정치를 해보고 싶으세요? 그 정치가 항상 표결로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좀 공유하고요. 가짜 뉴스 그만 뿌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기 절차를 좀 거치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실천하고 행동한 다음에 책임까지 지는 수기 민주주의가 이제 도입될 때가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본 바탕에는 진짜 옳은 방향으로 가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가는 정치인 필요 없고 반대로 열심히 하는 정치 필요 없고요. 네. 거기에 저는 종착점이 좀 구태하긴 하지만 어떤 경제에 대한 명확한 민주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 민주화. 네. 만약 정치한다 그러면 성남이야 광주야? 개인적으로는 광주요. 광주 왜요? 그러니까 아니- 광주 광역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거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경일 양복점이라고 충장로 5가에서 양복점을 하시는데 충장로. 8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잠옷바람으로 뛰어다녔거든요. 광주 충장로가 어떤 동네였으면 그 호남 지역의 명동이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 충남. 엄청 났던 동네인데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청년 다 떠났고 아이고. 거기 어찌 보면 호남 민주화의 성지인 곳이기도 하거든요. 금남로 있고 5.18 있고 5.18 있고. 금남로 충장로 근데 아니야? 가면 저녁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을씨년스러워요. 도시재생도 해보고 싶고 상권 활성화도 해보고 싶고 버티기 작업도 해보고 싶고 지역화폐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다시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를 좀 만들어보고 싶은 동네가 제 고향. 그건 조금 있습니다. 아 성남은 이미 잘 돼 있으니까 성남은 지역화폐가? 지금은 제일 세팅이 잘 돼 있죠. 본인은 필요 없구나. 성남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들이 세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상인들은 성남 상인분들을 많이 알죠. 아 그래요? 강연 같은 것도 많이 다녀요? 당연히 지역에? 많이 다니죠.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 메시지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이제 지역화폐를 받아본 분들은 매우 동조하시죠. 끄떡끄떡 하시고 안 받아보신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중에 꼭 한 분이 아니 지역화폐는 상인들한테는 뭐 좋은 게 없는 거 아니냐. 인센티브도 소비자한테 주는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떡밥을 뿌려줬잖아요. 수혜자 부담 원칙 상인이 낚아야죠. 싸고 좋은 물건을 갖다가 저렴하고 위생적으로 팔아야지. 그거는 상인의 역할인 겁니다. 자 손혜원 의원이 목포 구도심 문화라는 컨셉을 통해서 뭔가 시도했잖아요. 손혜원 의원의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목포는 항구였습니다. 그건 네. 우리도 알아. 그런데 손혜원 의원님 때문에 목포에 손혜원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는 아니 관광 안내소 생기고 또 청년들 가잖아요. 아니 지금 고목이 목포가 원도심이 고목이 돼 가는데 그걸 살리겠다고 물불 안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법 따지고 이것 따지고 다 하다 보면 끝내는 지방 소멸되듯이 그 목포는 항구다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현행법이나 이런 거 다 따지고 하다 보면 그럼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 얘기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이런 사람이 정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배짱과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출발은.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갖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우리 여러 가지 아까 여기 소상공인도 그런 범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고 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지금은 문제 제기형 인간보다는 문제 해결형 인간이 필요할 때다. 그래서 막연한 걸 막 얘기하기보다는 솔루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해내는 리더십 이게 필요한 때예요. 저는 사실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정치 신인들의 지망생들을 유심히 봐요. 아, 이 친구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일상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당신은 좀 정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라고 권유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또 발탁도 시키고요. 사실은 제가 또 하는 사람 당신은 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은 또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자질이 누가 안 돼요. 있어요? 그 사람이? 요 가깝게 있지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형님이 내 컨설팅을 해줬어요. 내 낙선의 원흉입니다. 원흉이에요, 원흉. 예. 아니 그때 그 욕설이 나왔었죠. 어떻게 알아? 심지어. 나는 알았습니까? 리스크 관리가 안 돼요, 리스크 관리가. 근데 이제 그래서 김어준 이런 사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히는 못 봤는데 이런 어떤 그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유심히 정치적 자질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울림이 있어요. 살아온 과정에. 아까 그리고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대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 대표 주자들이 많지는 않아서 우리가 뭐 총선에 도전할지 그 다음 총선에 도전할지 어떻게 할지 인생은 모르겠지만 임진이란 이 두 글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아침에도 방송하다가 이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관련해서 김영균 씨가 바로 그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하청에게 그 위험을 떠맡기는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사실은 그분 걱정하는 차원에서 아니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데 아니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돈 얘기 좀 그만합시다. 그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돈을 주고 했다가 사람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 사실 오늘 임진 원장 오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지역 화폐로 경제가 살아나는지 돈을 버는지 그 얘기를 듣는 줄 알았더니 임진 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송파 세모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에 그야말로 몸서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 들으면서 참 이게 바로 정치의 본질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출발점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저희 그래서 박시영 2부에서는 상당히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청년들 많이 소개하고. 근데 다음 주에 좀 걱정돼요. 왜요? 다음 주에 앉은 걸 나오거든. 아니 전화가 왔어. 네. 형님 저 한번 출연 좀 할게요. 그래서 왜? 뭐 나경원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고 우리 나경원 지금 잡는 대표 선수 아닙니까? 앉은 걸? 우리가 뭐 대단히 좋아하는 친구지만 그래서 본인은 내가 볼 때 정치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왜요, 지금 왜? 사면이 안 됐어. 그래요? 아픔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니 왜 사면이 안 됐지? 안 됐어요. 그래서 앉은 걸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좀 걱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실제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비후보 막 등록 시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참신한 신인데 뭐 어차피 얼굴 많이 알려진 사람은 저희 방송에 굳이 소개할 필요 없잖아요. 김어준 다스베이다도 사람을 막 소개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먼저 런칭하니까 원래 저한테 총선 같이 하자 뭐 김어준 씨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먼저 했거든요. 여기가 선수 치더라고. 형님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정청래 통해서 뭔가 신인들 막 하더라고. 급이 다를 겁니다. 에이 따라쟁이들. 그러니까 따라할 게 따로 있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가능성이 있건 아니면 저 사람은 적어도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요. 우리 울림이 임 있는 원장님은 사람들을 정말.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앉은 걸까지 가고 그 뒤로는 예비 후보 등록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은 좀 한번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시리즈로 한 두 분씩 매해 두 분씩 정도 모셔서 네. 컨셉을 가지고 한번 진행할까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이렇게 마칠까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네. 임진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고 마지막 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이제 괜히 너무 푸념만 하고 간 것 같아서요. 별 말씀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곧 예. 무너질 댐 앞에 삽 들고 서 있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처럼 싹 다 갈아엎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칠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고 자, 우리 마치죠.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 임진 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